자, 4과목 유통정보 기출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해설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25년도 2회 출제 문항수 분석을 한번 해보면 사실 얘를 분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가 나오는지 알면 좋으니까. 자, 유통정보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두 문제, 그 다음에 정보와 기술 및 시스템. 얘가 원래 옛날에는 더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포스라든가 ERP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얘네들이 뭐 조금 비중은 줄었어요. 비중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만 5문제. 그리고 유통정보 관리와 활용 2문제.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확 줄었죠. 시험제도가 2024년에 개편된 이후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다는 점. 그냥 인지만 하세요. 우리가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유통혁신을 정보자원관리가 6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죠. 신융합기술의 유통 분야에서의 응용. 이런 데가 이제 4문제.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 문제는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포스에 대한 정의를 묻는다거나, 물론 포스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SCM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묻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석 기법에, 자, 적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분석 기법의 어떤 개념적인 개념을 묻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결국에는 불이의 타격 문제다. 우리 뒤에 보시면 뭐 갭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 우리 뒤에서 다 풀이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서에도 없고 시중 어느 도서에서도 찾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툭툭 던지면서 야, 너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한번 맞춰볼래? 이런 식으로 던지는 문제들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결국에는 안 배운 거에서 출제가 좀 되고 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유통정보 제 기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문제 중에 맞출 수 있는 게 몇 문제 출제된다고요? 15문제 이상 출제가 돼요. 우리 유통정보는 유통관리사 2급에서 전략 과목이에요? 아니면 전략 과목이 아니라 약점 과목이에요? 약점 과목이죠. 이 약점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15개 이상 맞을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아예 모르는 게 출제가 되는 걸 다 날려도 우리가 나머지 맞출 수 있는 것만 확실히 맞추면 되겠다라는 시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를 드리면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을 싹 다 잊어버리시고 각 문제 하나하나만 소중하게 잘 공부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71번. 아래 글상자에서 자, 빅데이터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개념이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자, 기억. 과거에는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정형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한다. 자, 정형 데이터는 막 엑셀이라든가 이렇게 틀 안에 레코드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활용이 되었었어요. 빅데이터 이전에도.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 되죠. 정형 데이터 활용을 강조했으나 이제는 빅데이터와 AI를 결합시켜가지고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어 음성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을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그래서 둘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빅데이터는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전처리 과정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제해놔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전처리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값을 입력하면 널 값이라고 해가지고 유효하지 않은 값들 그리고 중복 값들 이런 값들을 제거해가지고 순수 알맹이만을 만들어 놔서 쫙 정제해 놓는 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말끔하죠. 그래서 그런 말끔해야만 분석 결과의 정확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자, 디귿.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 유형에는 텍스트, 오디오, 숫자 등이 있다. 자, 일단 여기 중에서 맞는 것들은 자, 텍스트, 오디오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인데 숫자는 정형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숫자는 나와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0 여기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정형 데이터에 가깝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 러그레이니가 빅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3대 특징 맨날 나오는 거죠. 얘는 다시 리을에다가 별표해 놓으시고 리을은 결국 이 가치 부분이 틀렸지만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부분 여기 결국 별표죠. 3V. 맨날 나오죠. 빅데이터를 물어볼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단골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특징은 크기, 속도, 다양성인데요. 규모,
볼륨,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고, 속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다양성, 니은 부분에서 이제 변주를 줘서 우리 틀리게 만들었죠. value가 아니라 뭐요? variety,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데이터 자체는 뭐가 더 가치 있다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건 가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가치가 높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툴로서는 적절하지 않고, 가치는 결국 다양성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과 리을이 틀렸죠, 지금. 정답은 자동적으로 3번이 됩니다. 자, 미음. 빅데이터 분석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 수많은 데이터 풀장에서 뭐랑 결합해야 돼요? 빅데이터랑 AI가 결합되어야만 정확한 어떤 의사결정, 경영적인 판단, 경영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미음은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72번. 유통업체에서 판매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옴니채널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옴니라는 용어 자체는 라틴어입니다. 적지 마시고요. 몰라도 됩니다. 라틴어로서, 접두사로서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은 경로라는 뜻이고, 모든 경로의 합성어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게 유기적으로 채널이 결합돼서 우리가 쇼핑하는 쇼퍼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옴니 채널이 되겠죠. 그러니까 멀티 채널보다 발전해 있는 거죠. 멀티 채널은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을 각각 나눠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옴니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융합되어 버린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해도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한 문장이고요. 2번. 자, 옴니 채널 활성화에 따라서 크로스 쇼퍼가 지금 채널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쇼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자재로 크로스해가지고 온라인에 가도 되고 오프라인에 가도 되고 자유자재로 이 채널을 움직일 수 있어요. 채널 안에서. 그러니까 크로스 쇼퍼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채널이 합쳐졌으니까 예를 들어 2차선과 2차선 도로가 만나면 결국엔 4차선이 되죠. 그럼 4차선 안에서 우리 자동차는 1차선이든 2차선이든 3차선이든 4차선이든 자유자재로 차선을 바꾸면서 운전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옴니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합해 어떤 채널에게도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옴니 채널의 장점이죠. 채널이 통합되어 있고 온라인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오프라인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오프라인을 이용한다고 해서 온라인에서는 받을 수 없는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고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우리 경로를 통합해버린 옴니 채널의 장점이었습니다. 4번. 자, 옴니 채널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채널에서 비즈니스를 추구할 수 있겠고요. 5번. 옴니 채널은 정보기술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보다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자, 73번. 자, 상품 식별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표준 상품 식별 코드는 상품 고유의 번호이다. 맞죠? 정확하게 잘 표현한 거고. 2번. 자, 상품 식별 코드에, 식별 코드에 이 식별 코드가 바코드에 입력되면 GS1 표준 바코드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 코드 880으로 시작되는 국가 코드, 제조 코드, 그다음에 상품 코드, 체크 디지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별 코드를 하고, 이게 바코드라는 흑과 백의 막대로 구성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엔 뭐다? GS1 표준 바코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식별 코드가 되는 것이고,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가 바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두 개 합쳐지면은 이제 비로소 GS1 표준 바코드가 될 수 있겠다. 자, 3번. 바코드는 식별 코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막대 모양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흑과 백이 반복되면서 그 두께에 따라서, 선의 두께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게 바코드의 특징이었습니다. 4번. 상품 식별 코드만으로 상품명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다. 자, 이게 애매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식별 코드는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만으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어요. 그러면 사실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보통 써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안 써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새우깡을 집어가지고 새우깡 뒤에 있는
예를 들어 880으로 시작되는 상품 코드만 보고 이게 얼마인지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불가능하죠. 왜냐면 그 숫자만 보고 이게 500원인가 1000원인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가격이 정확하게 떠요? 얘가 입고 있는 옷인 바코드를 스캐너로, 포스 스캐너로 딱 찍어야 뭐가 떠요? 1300원입니다. 이렇게 떠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식별 코드만으로는 이 정보를 알 수는 없고 얘가 입고 있는 옷인 이 바코드. 바코드를 딱 찍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찍으면 뭐로 연결돼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DB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럼 그 DB에서 얘는 1300원입니다. 얘는 1500원짜리입니다. 이런 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식별 코드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럼 걔를 포스로 이제 바코드를 찍어야 거기서 연동된 데이터베이스, DB를 통해 상품명 가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식별 코드는 결국에는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등록번호처럼 사람, 사물의 식별을 위한 번호체계이다.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네요. 자, 74번입니다. 유통업체의 정보 시스템 활용과 관련된 특성을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 유통업체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죠. 왜냐면 저 개인정보를 많이 모아놓고, 많이 모아놓으면 뭐가 생겨요? 이 마케팅 풀이 생기죠. 그럼 걔네들의 대상으로 한 개인마다 어떻게 해요? 초개인화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얘가 예를 들어 맥주를 샀어. 그러면은 오징어 땅콩도 살 수 있도록 뭔가 마케팅 측면에서 촉진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가죠. 광고 목적으로.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가함에 따라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있다. 당연하죠. 이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해킹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유통업체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활용 증대에 따라 마케팅 기법이 보다 정교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아까 여기랑 기억이랑 좀 연결해 보자면 고객들을 초개인화라고 뭐냐면 실시간 추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그냥 TV 광고나 이런 데에다가 뭐 오징어 땅콩 사세요 이렇게 해서 식욕을 자극하게끔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그거는 남녀노소 1살부터 100살까지에 대해서 다 광고를 때려버리는 거고, 지금같이 이런 디지털 기술이 활용해서 뭔가 고객을 갖다가 초개인화하면은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맥주를 예를 들어 어떤 쇼핑몰에서 맥주를 장바구니에 담으면 바로 옆에 어떤 팝업창이 떠요? 이 맥주랑 같이 먹을 오징어 땅콩, 치즈 사시겠습니까? 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케팅 기법이 보다 훨씬 더 정교해졌죠. 그러면은 1살부터 99살까지한테 오징어 땅콩 사세요라는 것보다는 맥주를 산 애한테 오징어 땅콩 사세요 하는 게 훨씬 더 팔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자, 디귿. 자,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유통업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안 시스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기업과 디귿이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그죠? 기업과 디귿은 좀 같아요, 내용이. 자, 리을. 유통업체에서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였고, 자, AI 활용 증가하고 있고요, 당연히.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활용은 감소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묶여서 항상 같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창고에 사물 인터넷이 뭐예요? 인간의 개입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과 사물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창고랑 이 트럭이랑 적지 마세요. 제가 대충 쓸 겁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창고에서 물건 3개 빼다 가지고 여기다 실었어. 그럼 여기는 이제 3개가 비었다고, 여기는 3개가 채워졌다고 하고 3개가 비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뭐 제조사한테 발주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죠. 사람의 개입 없이 우리 창고에 지금 3개가 빠져나갔네. 그러면 이 3개가 빠져나간 부분을 우리가 발주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융합 기술에 통해서, 그 발주 기술은 또 다른 게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제조업자로부터 적정한 시기에 품절 비용의 발생 없이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죠. 발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활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통 정보 과목에서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활용은 항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냥 명제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감소하는 이유는 없어. 감소하게 한다면 우린 유통정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미음. 그래서 리를 틀렸고요.
자, 미음. 유통업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 활용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어 있다. 고객관계 관리가 뭐예요? CRM.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거잖아요. 단기적인 고객을 장기적으로 바꾸고 장기적인 고객을 늘리려고 하는 게 바로 CRM인데 이 활용에 부정적인 인식 강화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결국엔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고객들을 단골로 만들고 그 단골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정보를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CRM 시스템 활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맞죠. 이런 겁니다. 결국엔 고객관계 관리는 여전히 유통의 핵심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개인정보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막으면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킹 무서워서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지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향해야 되는 것이지 지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리을과 미음이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아래 글상자에서 데이터 3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점수 주는 거죠. 뭐요? 개, 정, 신이죠. 개, 정, 신.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 이거 틀린 분 없을 겁니다. 개. 데이터 3법은 항상 뭐다? 개, 정, 신이다. 앞자 따서 풀면은 금방 풀리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세 가지 묶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76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모자이크 무늬의 바코드. 요것만 보고도 뭐야? 얘죠. 나머지 애들은 1차원 바코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돼 있는 거잖아요. 다들 2, 3, 4, 5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로축밖에 없는 건데 이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니까 세로축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QR코드죠. 그래서 모자이크 무늬의 바코드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스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이 가능해. 여기까지만 봐도 또 QR코드죠. QR코드 있으면은 그냥 사실은 스캔 애플리케이션이 없어도 요새는 그냥 카메라로 들이대도 그 QR이 인식되면서 팝업이 떠버립니다. 가능해. 고객의 즉각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냥 카메라만 켜면 되니까 굉장히 쉽죠. 포스기가 없어도 되는 거죠.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 나우이즘. 자, 나우이즘은 뭐 번역은 다양한데 찰나주의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찰나주의, 뭐 지금주의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지금에 집중하자. 미래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하자. 바로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now에다가 이즘을 붙인 거예요. 자, now이즘으로 표현되는 필요한 정보를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실시간으로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현재 소비자들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로 제가 이제 해설을 달아왔죠. 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ITF14, GTIN14 같은 표현이죠. 자, 주로 우리 기출문제 강의이긴 하지만 우리 공부도 좀 합시다. 주로 골판지 상자에 직접 바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하는 국제 물류 바코드예요. 자, 물류 바코드 밑줄. 생산 공장, 물류센터 등에서 입출하 시 동일 상품의 물류 단위를 인식하는 데 사용한다.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결국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자, GTIN14는 정보 자체이고요. ITF는 이거를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보를 담는 바코드 심볼을 의미한다. 자, GS1128 같은 경우에는 자, 18자리 바코드, 동그라미. 요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GS1128 몇 자리냐? 18자리다. 규격이 크기 때문에 결국 바코드는 규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품 식별 정보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기재할 수가 있고요. 자, GS1 데이터 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신선식품에 주로 사용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되게 작은 바코드예요. 애초에 이제 소형 화물에 쓰는 거고, 신선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바코드. 이런 특징까지 같이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자, 77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분석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CEP가 우리 유통정보시험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 자, 일단 볼까요? 자, 시스템 또는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벤트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자, 이벤트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밑줄. 시나리오 또는
규칙에 기반하여 의미 있는 이벤트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자, 보시면 이 키워드를 우리가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CEP는 사실 복잡한 사건을 빠르게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약자는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게 뭐냐,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이걸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면 게임이 떠오르는데, 게임에서 예를 들어 초당, 예를 들어 남성분들은 총 쏘는 게임 해보셨죠? 총 쏘는 게임인데 초당 몇 발 나가요? 한 많아봐야 한 4-5발 나가잖아요. 근데 초당 500발씩 나가 총이. 그럼 못 이기겠지. 장전 없이 500발씩 나가. 다 이길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게 500발씩 나간다거나, 그럼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어. 그럼 실시간으로 그걸 수직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이제 500발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상 얘는 핵을 썼다. 게임에 있어서 잘못된 게임을 해킹해가지고 핵을 썼다. 그럼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얘는 핵 유저니까 게임에서 강퇴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초당 500발 나가는 거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것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 또는 규칙에 의해서 얘는 핵 유저구나. 그럼 그런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얘는 강퇴시킨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런 마케팅 분석 기법이 CEP입니다.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주식시장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주식은 잘 안 해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거래가 보통 뭐 한두 건, 1초에 뭐 한두 주 이렇게 거래되다가 특정 시간, 특정 초에만 매일 뭐 10만 건씩, 10만 주씩 거래가 돼. 그럼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상한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럼 이걸 분석해 보니까 얘는 작전주다. 작전 세력이다. 그럼 작전 세력이니까 갑자기 그 시간대 몰리는 주식은 작전 세력이고 또는 뭐 사기 주식이고, 그런 패턴을 식별하고 그에 따라 예를 들어 금감원이 경고를 날린다. 이런 식의 대응할 때 필요한 기법들이 바로 CEP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인지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결국 자동으로 대응도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러면 자, 이벤트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고 규칙에 기반해서 식별하고 그걸 해서 대응까지 하는, 그러면 정답 1번입니다. 근데 사실 얘를 알고 푸신 우리 유통거래사 2급 수험생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또 나왔는데 틀리면 정말 창피한 거니까 아까 제가 밑줄 쳐놓은, 다시 한번 쳐볼까요? 이벤트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규칙에 기반해서 식별하고 자동으로 대응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나머지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은 책에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78번. 유통업체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관리 권한 및 접근 자격에 따라 개방형, 폐쇄형,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방형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애들.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 없는 거고. 폐쇄형은 보통 한 개의 기관이 운영하는 게, 한 개의 기관. 이 통상적인 폐쇄형의 특징이고요. 컨소시엄은 은행 그룹 간에, 물류기업 그룹 간에 운영하는 게 그룹 간 운영하는 블록체인이 바로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뭐가 제일 폐쇄적이에요? 당연히 폐쇄형 블록체인이 가장 폐쇄적이고, 뭐가 제일 개방적이에요? 개방형 블록체인이 개방적이죠. 컨소시엄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2번. 폐쇄형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확장이 용이하고 거래 속도가 빠르다. 자, 2번 보시고 바로 5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개방형 블록체인은 서로 지금 다른 양 극단에 있는 블록체인이죠. 가운데 컨소시엄이 있고. 근데 2번과 5번 중에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답은 5번인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 자, 폐쇄형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확장이 용이하고 거래 속도가 빠르죠. 자, 개방형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확장이 용이하고 거래 속도가 빠르다. 딱 봤을 때 정답 2번 아니면 5번이겠구나. 왜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인데 똑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도 시험에 접근하는 방법은 결국 2번과 5번 중에 찍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야 됩니다. 자, 폐쇄형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확장이 용이하고 결국 한 개의 기간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거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5번으로 가보시면 개방형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확장이 폐쇄형보다는 좀 어렵고 보시면은 네트워크 확장이 용이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거래 속도가 느리다. 자, 거래 속도가 느리다. 왜 느리냐면 우리 비트코인을 해킹하기 어려운 이유가 개방형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인데 얘는 해킹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다 쪼개서 갖고 있죠. 그럼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분산 원장이죠. 그러면 그 분산 원장마다 거래 내역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해킹하려면 그걸 비트코인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원장을 다 해킹해가지고 바꿔놔야 돼.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거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폐쇄형보다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속도가 느립니다. 즉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참여자의 상호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해킹이 어려워. 그 해킹이 어렵다는 얘기는 신뢰도가 높은 반면 모든 참여자가 거래를 검증해야 하므로 처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고요. 자,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은 거래 속도가 빠르고 이것도 애매한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애매하죠. 뭐보다 뭐가 빠르고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건데 일단은 그냥 시험적 허용으로 넘어가죠. 거래 속도가 빠르고 네트워크 확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자, 4번 개방형 블록체인의 검증을 위해서는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자, 요게 또 출제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기억만 한번 하고 인지만 한번 하고 넘어가죠. 예를 들어 개방형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건 비트코인으로 설명을 할게요. 비트코인을 기억하시면 돼. 개방형 블록체인은. 자, 작업 증명은 저걸 검증을 하면 검증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획득된다고 한번 해보죠. 작업 증명은 채굴이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 채굴을 열심히 하면은 채굴자한테 비트코인이 떨어지죠. 우리가 코인은 잘 모르지만. 그죠? 그럼 일을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해서 증명하는 방식이 작업 증명이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개방형 블록체인에서는 채굴자들이 직접 일을 해서 비트코인을 받아가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지분 증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개방형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데 이 스테이킹은 뭐냐면 이 코인을 예금 또는 적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인을 넣어두면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10개를 거래소에 이제 예금 같은 걸 해두면은 일자마다 이더리움을 마치 우리가 돈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가 나와요? 예금 이자가 나오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더리움으로 이자를 줘요. 그럼 얘는 뭐야? 내가 이더리움 10개 갖고 있는 것보다 100개 갖고 있는 게 이더리움에 대한 보상이 빠르겠죠. 그 검증에 대한 보상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지분 증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어떤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코인 같은 것들을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많이 어떤 검증이 된다. 그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증명은 일한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 지분 증명은 돈 많은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억만 해두시죠. 일한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 얘는 돈 많은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맞죠? 2번. 살아있는 자를 포함하여. 자, 사망한 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출제가 된 건데 결국에는 법인이나 사망한 개인의 경우 개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은 법인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사망한 개인의 경우에는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개인정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살아있는 개인이라고 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80번. A사는 전문업체인 B사를 선정하여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중 사업 착수 분석 단계에서 실행되는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분석. 사업에 착수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 유저의 요구사항 정의가 먼저 돼야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항상 해설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틀을 알고 보셔야 돼요. 이거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답은 다 그때그때 다르겠지만은 이 구축 단계를 물어봤을 때 보통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구현 이 단계로 가는데 자, 분석, 최종 사용자의 비즈니스 요구사항, 최종 엔드 유저나 기업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정의하고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하는 게 뭔지 또 어떻게 만들어줄까? 요거죠.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설계죠.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적 아키텍처, 구조를 짜고 서비스 모델을 이제 설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 설계를 하는 것이고 3번 기술적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제 말 그대로 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고 네 번째 테스트 조건을 구성하고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한다. 자, 단위 테스트는 뭐냐면 이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유통정보 시스템 중에 예를 들어 재고라고 한다면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유통정보 시스템이 여기가 이제 창고라고 한다면 여기서 물건이 하나 나갔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가 우리 컴퓨터상에서 하나가 빠지는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를 기능적인 부분을 보는 게 우리가 단위 테스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 테스트는 사실은 구현 이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건 인수 테스트는 최종 엔드 유저가 그걸 받아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만들어졌나를 확인하는 게 인수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는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인수 테스트는 말 그대로 내가 다 만들어진 걸 인수하고 엔드 유저 입장에서 보는 거를 인수 테스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얘만 알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애들은 그냥 곁다리로 끼워넣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순서는 무의미합니다.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걸 묻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 문제. 결국에는 요구사항 정의가 첫 번째다. 왜냐면 얘네들은 서로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용자 메뉴는 무조건 3단계에서 해야 돼.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요구사항 정의는 맨 처음에 해야 됩니다. 정답 5번. 자, 81번.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 요구사항과 도입하고자 하는 ERP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차이를 비교한다. 요걸 보고 맞췄어야 됩니다. 업무 처리의 요구사항과 도입하고자 하는 ERP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자, ERP를 왜 도입하나요? ERP는 우리 일이 편해지려고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걸 도입한다 해보죠. 원래는 신발 가게에서 자, 별도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하나 팔았어.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개를 주문해야죠. 첫 번째 주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팔린 거에 대해서 어떤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재고를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 그럼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1번 알바생이 사람이 하나를 이제 불출한다. 2번 그 다음에 뭐 나간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회계나 이런 것들을 회계를 관리한다. 회계 기록 관리한다. 그럼 3번 이제 사람이 전화로 주문한다. 전화.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업무 처리하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걸 ERP를 도입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제 ERP 시스템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하냐. 이걸 사람이 불출하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사람이 불출하고 -1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ERP에서 자동적으로 하게끔 만든다. 그 다음에 기록 관리하는 것도 ERP가 하게 만든다. 그리고 주문하는 것도 ERP로 자동적으로 하게 만든다. 그럼 여기는 원래 사람이 하던 것들을 ERP로 하는 만큼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이 무엇인가? 원래 사람이 하던 전화 주문을 ERP상 시스템으로 자동 주문하게 하려면 사람이 전화로 주문한다. 이거랑 기존 업무랑 ERP를 도입했을 때 ERP 시스템에서 뭔가 이 컴퓨터의 자동 주문 시스템과 연결해서 한다. 그럼 이 사이에 갭이 있죠. 그 갭이 무엇이냐 결국 핵심이거든요. 맞죠? 결국 여기서 요만큼 가야 되니까 사람이 전화 주문하는 거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 주문하는 걸로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갭이 뭐냐. 그 갭을 메우는 게 그 갭을 정의하고 갭을 메우는 게 결국에는 ERP 시스템이 도입하고자 할 때 가야 되는 방향이죠. 그러려면 갭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보시면 자, 기업의 현재 업무 처리 요구사항과 도입하고자 하는 ERP 시스템 기능 간 차이. 결국에는 이 기능, 사람이 주문한 것과 컴퓨터가 주문하는 것,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분석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분석이 되고 그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거는 그 뒤의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결국 핵심이 이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현재 업무 처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고 싶냐?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주문하는 걸 바꾸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ERP를 시스템에 도입할 거다. 그럼 그 둘 간의 차이를 일단 뭐냐를 분석하는 게 바로 갭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갭을 메우는 게 결국 ERP를 도입했을 때 나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결국 전화 주문에서 컴퓨터로 인한 자동 주문 그 갭만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ERP가 딱 도입이 끝나면. 네. 그래서 1번은 갭 분석이었고요. 자, 나머지는 제가 써놨죠. 자, 프로세스 맵은 업무 프로세스의 흐름을 도식화한 그림이고요. 3번 BPR은 사업에 대해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경영혁신 활동. 자, BPR은 경영혁신 활동입니다. 경영혁신 활동에 밑줄 쳐놓으시고. 자, 4번 데이터 튜닝. 데이터의 품질, 구조, 형식 및 저장 방식을 조정해서 시스템의 처리 효율과 성능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도 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뭔가 이제 하긴 어려우니까 약간 이제 얘도 정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뭐 중복값을 개념 자체가 중복값을 제거하고 예를 들어 뭐 널 값, 유효하지 않은 값들을 지우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 튜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데이터가 막 산발적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색깔이라고 한다면 뭐 검은색, 뭐 빨간색, 뭐 재고가 이렇게 막 파란색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 구분하면 편해요? 내림차순 정렬 해가지고 기역, 피읍, 히읗 이렇게 검, 파, 활 이렇게 하면 찾기 쉽잖아요. 그래서 뭔가 색인화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져가지고 예쁘게 뭔가 조정해 놓은 게 데이터 튜닝입니다. 자, 5번 KPI. 조직의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성과 지표로서 대부분의 어떤 기관이나 사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년 KPI를 설정을 하고 우리는 뭐 환경 부분의 KPI는 탄소 배출을 2만 톤 줄이겠습니다. 뭐 재무적으로는 부채 비율을 18% 줄이고 매출 영업이익을 뭐 이만큼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목표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성과 지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82번. ERP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행 중 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으로 구축 범위가 변경되어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 이것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죠. 왜요? 배운 적이 없거든. 어렵거든. 그래서 얘는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유통정보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틀려도 되는 문제가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우리 유통정보 100점 맞을 생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죠. 나머지 과목에서 점수를 획득하고 여기서는 적당하게 맞추면 되는 그런 스탠스로 항상 공부를 하셨잖아요. 역시나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쫄지 마시고 틀려도 돼요. 과감하게.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 이게 뭐다? 근데 얘는 사실 종료되지 않고 계속돼? 네버 엔딩이네. 5번. 이렇게 해서 맞추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네버 엔딩 프로젝트 신드롬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최초에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혹시 마블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 3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톰 홀랜드가 스파이더맨이잖아요. 그럼 스파이더맨이 뭐라고 해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제가 스파이더맨인 걸 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스파이더맨을 알고 있으면 위험에 처하니까 이 톰 홀랜드라는 주인공이 모두가 나를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이제 준 거죠.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극 중에서 이제 오케이 알았다 해서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톰 홀랜드가 뭐라고 해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저희 여자친구도 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저희 이모도 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제 친구 누구야? 좀 통통한 사람. 걔도 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면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요구사항이 계속 변경되고 확장되고 하죠. 최초의 모든 것들을 넣었어야 되는데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 그 영화상은 어떻게 됐죠?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뭔가 하려다가 결국에는 터져버려가지고 안 좋은 막 빌런들이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됐죠. 결국 ERP가 터져버렸고 그게 네버엔딩 프로젝트 신드롬이랑 유사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결국 ERP를 최초에 구축하자고 할 때 요구사항이 자 적지 마세요. 적을 것들은 제가 글씨를 예쁘게 쓸 거예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요구사항이 뭐 1부터 10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왜냐면 ERP는 보통 개발자들이 만들고 이것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누구예요? 기업 애들이잖아요. 기업 애들은 개발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중간에 요거 추가해 주세요. 잠시만요. 요거는 왼쪽으로 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는요. 여기랑 연동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중간중간에 넣어버리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최초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갭이 뭔지, 아까 배웠던 갭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갭 분석이 끝나고 나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우리 이모도 저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저희 여자친구도 저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개발자는 이미 다 완성했는데 뭐 수정사항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다가 결국에는 돈은 돈대로 쓰고 ERP 프로젝트 구축 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을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기간이 늘어나고 기간이 안 끝나고 원래 끝나야 되는 기간이 안 끝나고 돈도 더 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ERP를 구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최초의 요구사항을 다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보통 네버엔딩 프로젝트 신드롬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출제가 됐네요. 또 틀리면 창피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빅뱅 접근법은 뭐냐면 ERP 시스템을 한 번에 모든 조직에 도입하는 방식인데 빅뱅 한 번에 팡! 다만 이렇게 하면 기존 시스템이랑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과도기적인 부분 동안은 상당히 우리 기업의 어떤 직원분들이 힘들 거예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장점 뭐겠어요? 한 번에 도입하니까 좀 싸겠지. 자, 2번 바닐라 접근법. ERP 시스템 패키지의 기능을 별도 커스터마이징 없이 기본 기능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통 대기업들은 자기가 하던 쪼가 있으니까, 쿠세가 있으니까 그 쿠세대로 맞춰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 마네킹에 옷 걸렸으면 그거 주세요. 수선도 안 하고 입는 거야. 그냥 옷이 길면 긴 대로, 다리가 질질 끄면 끄이는 대로. 그런 기업들이 바닐라 접근법을 써서 구축을 하는 거죠. 단추는 ERP와 관련이 없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스트 오브 브리드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ERP 모듈 중에서 가장 우수한 모듈만 선택해서 조합하는 이상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번 주는 문제죠. 딱 보면 답 뭐예요? 3번이죠. 이 맨날 나오는 문제잖아요. 자,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은 항상 4번이 답이잖아요.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걸로 뭔가 이제 이 고객이 못 떠나게 매이게 하는 방법인 비금전적 혜택을 주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비금전적 혜택보다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유통업체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아니죠. 금전적 혜택보다는 비금전적 혜택이 더 효율적이다.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안 돼요. 또 자주 나오는 이 고객 충성도라는 키워드를 갖고 출제했을 때 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3번이죠. 3번 아니면 4번으로 항상 답을 만들잖아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3번 어떻게 해요?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은 장기적 측면보다는 단기적 측면으로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라는 뉘앙스로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다. 자, 유통관리사에서는요, 고객은요, 항상 단기보다는 장기로 끌고 가야 좋은 거라고 항상 출제가 된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CRM이든 고객 충성도든. 자, 84번. 전자상거래 시스템 내에서 구현해야 할 보안 요건들 중에서 그 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맨날 중요한 거. 맨날 나오는 거죠. 자, 데이터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뭐요? 3번이죠. 무결성. 전송 도중에 위변조를 방지하는 거예요. 위변조를 방지하는 거지 납치를 방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변조를 방지하는 거 무결성이지. 암호화 체크썸 기법으로 메시지를 검증한다. 암호화 체크썸 기법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냥 어려우라고 한번 넣은 건데 얘를 바탕으로 출제되진 않을 거지만, 자, 암호화 체크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 신발이라는 걸, 파란색 신발 뭐 주문 이렇게 해서 이걸 정보를 보내요. 그럼 파란색 신발을 중간에 바꿔가지고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 체크썸 뭐냐면 파란색 신발이라고 보내면서 밑에다가 얘를 이제 뭔가 숫자로 뭐 CS, BX, 331 이렇게 암호화한 거를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치기가 쉽지만, 빨간색 신발이라고 고치기가 쉽지만 얘는 고치기가 어려워. CRX 331 이렇게 해버리면 빨간색 신발과 이 암호화된 게 서로 이 값이 매칭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위변조 된 거구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암호화 체크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내면서 안 보이는 이 얘를 안 보이게 해가지고 얘도 같이 보내서 둘이 매칭시키는 게 바로 암호화 체크썸입니다.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참조로 말씀드렸고 정답 3번이에요. 나머지도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인증. 자, 인증. 얘는 뭐야? 메일이 실제로 정확한 곳에서 전송되어 오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인증이었고,
2번, 비인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정보가 이제 마스킹돼서 알 수 없게끔 하는 서비스가 기밀성. 비밀을 잘 유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고. 자, 복호화는 뭐예요? 자, 부호화가 암호화하는 거예요. 부호화란 암호화하는 겁니다. 암호화. 근데 복호화란 부호화, 암호화된 걸 다시 원래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화된 정보를 부호화되기 전으로 되돌리는 처리 방식을 우리가 복호화라고 합니다. 자, 부인 방지는 뭐죠? 송수신 당사자가 각각 전송된 송수신 사실을 추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 내가 분명히 쇼핑몰에서 주문했는데 여러분 G마켓에서 뭔가 물건 사면 뭐가 와요? 메일이 항상 오잖아. 뭐뭐를 주문하셨습니다. 뭐뭐 어디서 결제했습니다. 이런 거 오잖아. 그러니까 G메일이 돈 들이면서 서버 비용 들이면서 그 메일을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부인을 방지하는 거. 저 그거 안 샀어요. 제가 생 발랑 까불일 수도 있죠. 부인 방지해서 저 그 물건 안 샀는데요? 라고 해봤자 G마켓에서 너 이거 사자마자 내가 메일 보내놨어. 메일 읽어놓고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한테 유리하려고 부인 방지 시스템으로 뭐 메일을 이제 보낸다거나 너 이거 샀지? 라고 하면서 계속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런 게 부인 방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85번. 유통업체에서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선 데이터 마트를 구축한 다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 창고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의점을 구축하는 거죠. 그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데이터 마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규모가 크고 오래된 엄청 큰 창고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대형 창고까지 이 엔드 유저가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로부터 뭘 만들어요? 조금 추출해가지고 데이터 마트를 마치 편의점처럼 얘한테 가깝게 지가 원하는 정보만 추출해가지고 마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가 되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정답 1번이네? 네. 자, 2번. 데이터 마이닝 맨날 보는 거죠. 옛날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면 요새는 이제 신융합 기술들, 신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리를 좀 내주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출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니까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 등 의미 있는 정보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탐색하고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자, 3번. 인공지능 첨단 기술 확대되고 있고요. 4번. 5번. 어려운 거 없죠. 다만 5번.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은 고객 정보 분석을 통해서 자, 교차 판매, 상향 판매와 같은 판매 전략 수립을 당연히 지원할 수밖에 없죠. 자, 고객 관계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 고객에 대해서 장기성을 띠고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얘가 뭘 샀는지, 얘가 우리 쇼핑몰에서 뭘 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겨울 옷을 샀어. 그럼 옆에다가 딱 팝업으로 뭐 띄워주면 돼요? 겨울 패딩 산 우리 변달수 고객님 목도리는 어떠세요? 라고 해서 교차 판매를 일으킬 수도 있죠. 요거 겨울옷 산 사람들은 목도리에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겨울옷 산 사람이 수영복 살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 정보 분석을 통해서 패딩 산 사람에 대해서는 뭐 목도리나 장갑 이런 거를 교차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핫도그 사는 애들한테 대해서는 케찹을 이제 교차 판매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팝업을 띄우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향 판매 같은 판매 전략. 그냥 업셀링이죠. 상향 판매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사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와인보다 더 괜찮고 빈티지가 좋은 와인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팝업을 띄워주면서 나 이거 사려고 했는데 점점 마티즈 사려고 들어갔는데 결국 뭐 사요? 마이바흐나 롤스로이스 사고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판매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5번도 맞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86번. 자,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영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존의 중앙 데이터 처리 방식인 클라우드 한계의 한계를 보완한다. 중앙 데이터 처리 방식인 클라우드의 한계는 뭐냐면 중앙 데이터까지 접근해야 되니까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항상 우리가 분권형이랑 중앙 집권형이랑 본다면 중앙 집중형이 항상 느리죠. 중앙으로 갔다가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보완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중앙 서버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기술. 이게 엣지 컴퓨팅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고 여기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신호등에 대한 정보나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이거를 중앙 통제 시스템에 가가지고 그래 가도 돼 이렇게 안내하는 거 말고 파란불로 바뀌었으니 여기서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여기서 여기 서버에서 자체 판단하는 거죠. 이 파란불을 보고 갑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엣지 컴퓨팅의 기술이 필수인 게 중앙 서버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요거를 뭔가 가냐 마냐 좌회전을 트냐 우회전을 트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면 사고 확률이 너무 높아. 너무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의 핵심은 중앙 서버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처리한다. 엣지가 가생이라는 뜻이에요. 가생이 가운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처리한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엣지 컴퓨팅은. 그래서 정답은 일단 기억. 뭐야 1번이네? 엣지 컴퓨팅이 기억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밑줄 쳐놓으십시오. 엣지 컴퓨팅의 설명을 하려면 요거랑 비슷한 뉘앙스가 나와야 됩니다. 중앙 서버까지 안 가고 여기서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몸으로 따지면 연수반사랑 비슷한 겁니다. 몸에 뭔가 이물질이 딱 들어오면은 매운 게 탁 들어와. 그러면 뇌에 이제 전도엽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연수해서 바로 재채기 하면서 뇌까지 안 가고 연수해서 바로 재채기를 해버리면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걸 방지하는 거죠. 왜요?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반사라고 하죠. 무릎 두드리면 발 차는 것처럼.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 사람으로 따지면 연수반사를 지원하는 것들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오면 엣지 컴퓨팅이고요. 자, 그리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 여기가 핵심이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실행한다? 이거 온디바이스 AI입니다. AI가 기기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탑재되어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가 처리가 필요한 자율주행, 로보틱스 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0분 뒤에 알람 맞춰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폰, 시리한테 얘기를 하면 30분 뒤에 알람 맞춰줘. 그럼 시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판단해서 알람을 맞춰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온디바이스 AI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마트 매장 관리 및 고객 경험 개선이나 실시간 재고 관리 및 수요 예측 등 유통 분야에 기여한 사례들이 있다. 창고에서 물건이 나가면 굳이 중앙 서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창고에서 물건 하나 나갔어? 그럼 물건 하나를 그 창고에서 자체적으로 엣지 컴퓨팅과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발주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볼만한 것들이 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정도 우리가 볼만 하겠는데 제로 트러스트. 자,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는 매 건별 보안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매 건별 보안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인데 이런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은행 앱이나 이런 걸 써서 이제 송금하라고 할 때 처음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그 다음 뭐요? 생체 인식, 그 다음 뭐요? 비밀번호 입력, 그 다음에 계좌번호 입력, 계좌 비밀번호 입력. 그럼 맨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 인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 단계별로 보안을 계속 지키면서 가는 게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일단 믿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매번 생체 인식이든 비밀번호 입력이든 공동인증서든 지문이든 뭐든 계속 하면서 보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킹이고요. 컨테이너 보안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이제 테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9.11 테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쌍둥이 빌딩에 이제 비행기로 테러해가지고 이 빌딩이 미국 빌딩이 무너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뭘 주장했냐면 다음 테러는 비행기 테러가 아니라 컨테이너 테러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 컨테이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제도를 많이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서 파생된 게 컨테이너 보안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무역 보안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컨테이너를 쓰는 거잖아요. 결국 무역 보안인데 컨테이너 보안에서 파생되는 게 무역 보안이고 이 무역 보안 제도가 하나 알아둘 게 AO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얘는 뭐냐면 이 무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세청에서 얘네들은 정말 믿을 만한 기업이니까 수출입 절차들을 좀 간소화해 줄 필요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A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 업체고 무역 보안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파생을 한번 나가봤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쇼루밍과 역쇼루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역쇼루밍은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상품을 선택한 후에 오프라인 쇼핑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행동.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상품을 정보를 습득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있나, 예를 들어 핸드폰 뭐가 있나 보고, 실제로 핸드폰 바꿀 때는 매장 가서 핸드폰을 바꾸고 직접 보고 만져보고, 아이폰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쇼루밍이고요. 이거와 반대로 쇼루밍이 사실 더 많긴 하죠. 백화점 가서 옷 입을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어보고, 여러분들 옷 갈아입으면서 뭐 봐요? 택 꺼내서 택 확인해줘 하잖아요. 바로 금액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요 모델 넘버 탁 찍은 다음에 바로 뭐 검색해요? 네이버에다 똑같은 모델 넘버 검색한 다음에 쿠폰 먹이면 얘가 더 10만 원 싸군, 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쇼루밍입니다. 쇼루밍족이죠. 상품 선택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고, 실제 상품 구매는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하는 게 더 싸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쇼루밍이라고 하고요. 자, 3번, 역쇼루밍 트렌드는 화장품, 유아용품, 명품 브랜드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보를, 예를 들어 이 명품 브랜드 등의 명품은 무조건 가서 사야 된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 왜냐면 가서 사면 또 대접해 주거든. 예를 들어 뭐 반지 이런 거 중에 티파니 앵커라든가 에르메스, 에루샤라고 하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들은 딱 가면은 접객원들이 대접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직접 가서 보증서 내 손으로 딱 받고 그렇게 사야 짭을 안 산다, 짝퉁을 안 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죠.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백화점 1층에 있는 거죠. 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백화점 한 3층, 4층에 있는 거고. 유아용품은 왜 그래요? 엄마들이 걱정돼, 안 돼? 우리 애기 우리 애기 까슬까슬한 옷 입힐까 봐 직접 가서 면도 만져보고, 이거 순면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고 사는 게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쇼루밍 어디서 한다? 오프라인에서 살 수밖에 없다, 얘네들은.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역쇼루밍족은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다양한 상품 구매 후기 등을 검색해서 정보를 습득한다. 맞죠? 그죠? 그 정보 습득한 다음에 그다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야. 자, 5번. 자, 5번 아까 문제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쇼루밍족과 역쇼루밍족의 등장은 결국에는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이게 뭐예요? 무너뜨리면서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이게 옴니채널이야.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유통업계의 크로스 채널 구축을 방해하고 있다. 이 옴니채널에서 뭐가 발달하는 거예요? 크로스 쇼퍼가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가 무너지면 크로스 채널의 구축이 증진되고, 이 크로스 채널이 증진되면 크로스 쇼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 88번. AI는 고도화 수준에 따라, 자, 이것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제한적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제가 뒤에다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또 나와서 또 틀리면 창피하니까 정리 한번 해보죠. AGI랑 ANI, 그 다음에 ASI가 있습니다. ANI가 가장 쉽게 말하면 좀 허접한 애들이에요. ANI가 가장 허접하다. 얘는 제한적 인공지능. 요 N은 영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narrow가 좁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범위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챗봇과 바둑 등, 챗봇 얼마나 이게 좀 귀찮죠? 은행에서 챗봇 이용해서 뭐 하러 가면 제대로 속 시원하게 알려준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뭔가 공동인증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거 물어보고 싶을 때 챗봇을 먼저 활용하라고 챗봇을 들이밀잖아. 우리가 챗봇한테 뭘 썼을 때 챗봇이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알려준 적 있어요? 없어요. 허접하죠, 사실은. 챗봇이나 바둑 등 특정한 작업이나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 가능한 AI가 이 제한적 인공지능, 이 narrow, 영어 약자 기억을 해두시고, 요걸 기억해 두셔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뛰어난 게 AGI입니다. AGI는 제네럴, 범용적으로 우리가 쓰는 범용 인공지능, 일반적인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죠. 자, 인간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능을 말한다. 그러니까 ANI보다 좀 발전한 거죠. 논리력과 창의력 추론 능력을 보유했다. 논리력과 창의성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AGI의 핵심은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해설이지만 여기다가 한번 밑줄 쳐보세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AGI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정도의 이제 분석과 대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도 뛰어난데 얘보다 더 뛰어난 게 뭐예요? 초가 들어갔죠? 슈퍼 인텔리전트래요.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얘는. AGI를 얘는 사람 정도라고 한다면 얘는 사람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의 AI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애들이죠. ASI.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기업,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다네요. 뭐야? ASI 애들이죠. 자, 니은, 특정한 작업이나 제한된 영역. ANI죠. 자, 인간 수준의 일반 지능을 갖추고 논리력과 창의력 추론 능력. 인간 수준의 일반 지능 AGI죠. AGI. 자, 리을. 사전 학습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결국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분석과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얘도 AGI죠. 그럼 디귿과 리을. 정답 AGI를 물어봤으니까 3번이네요. 네. 자, 89번. 얘도 우리가 observability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토대로 해서 observability를 이제 다음에 나왔을 때 틀리지 말게 준비를 좀 해두시죠. 정답 2번인데 볼까요? 자, observability는 통합된 단일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IT 운영 환경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일단 거기다 한번 괄호를 쳐보죠.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게 사실은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이잖아. 예를 들어 기상청에서 딱 켜놓고 비가 올 거냐 말 거냐를 전반적으로 보고 교통상황 통제 시스템처럼 도로들을 전체 켜놓고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쭉 보는 그런 화면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기상청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니터 여러 군데 놓고, 경찰청도 모니터 여러 군데 놓고 어디서 사고 나고 어디가 정체 구간인가 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운영 환경 전반을 파악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모니터링 방식의 특정 자원이나 시스템의 현재 상태 중심으로 국한된 반면 이 모니터링에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는 얘기야. 국한된 반면 observability는 전체 IT 환경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이유와 맥락까지 추적한대요. 이유와 맥락까지 추적. 원인을 분석한다는 얘기야.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 분석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원한다. 즉 모니터링에다가 원인을 분석해 주는 게 observability고, 이게 되면 결국엔 뭐가 나와요? 대안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observability는. 그러니까 이 원인 분석이 안 되면 모니터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 교통체증이 일어났다 정도만 보여주는 거는 모니터링. 뭐 38번 국도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네? 모니터링. 근데 그 observability는 저 600m 뒤에서 5톤 차량과 승용차량 추돌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5톤 차량이 넘어져서 길을 4차선 중에 3차선을 막고 있어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뭐요? 원인 분석이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모니터링에서 뛰어넘어서 observability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observability까지 왔으면 이제 뭐가 나올 수 있어? observability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빨리 경찰 출동시켜서 빨리 그 사고 현장 수습해라는 뭐가 나와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에서 원인 분석이 들어가면 observability입니다. 그 남성분들 중에서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해보면 옵저버라는 유닛이죠. 옵저버. 걔가 뭐예요? 몰래 이제 가가지고 그 적진의 현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옵저버 떠올리시면 또 쉽게 연결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모니터링 플러스 진단까지 들어가는 게 observability다. 뭐 대시보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거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이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 기술이고요. 자,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거고요. 4번, 5번은 읽어보시면 충분. 자, 90번. 다음 중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데이터 일체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데이터를 기업 표준으로 변환시켜서 일치화하는 게 용어 맞고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A 곳에서 B 곳으로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죠? 2번 데이터 정제는 린 코드 번호, 의미 없는 데이터, 데이터 중복, 데이터 오기처럼 부정확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널 값이라든가
중복값 이런 것들을 다듬어 가지고 하는 작업이 우리가 데이터 정제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3번 데이터 정제는 데이터를 ERP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작업이다. 맞고요. 데이터 운반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작업이다. 자, 레거시 시스템은 오래된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래된 건물 보면 건물로서 기능을 하지만 옛날에 지어놔가지고 뭔가 뭐 시스템도 되게 효율적이지 않게 돼 있고, 옛날 건물 가보면 뭔가 엘리베이터도 비효율적이고 뭐 하나 눌렀는데 엘리베이터 막 다 내려오고 엘리베이터 막 되게 비효율적이고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래된 책장이나 오래된 건물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빨리 돈 많이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곳으로 청사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오래된 건물, 오래된 책장 같은 거예요. 요 애들은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작업이다. 데이터를 꺼낸다? extract, 추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추출이에요, 추출. 데이터 운반은 A에서 B로 운반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반은. 지금 4번은 여기서 추출하는, 레거시에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데이터 수집은 새로운 데이터를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한 모으는 작업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통정보 과목이었고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이제 복습할 만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 문제를 풀고 그냥 몇 점 맞췄다 이거보다는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틀리게 복습하고 정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